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저런 무례한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이상하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예의 없는 말과 행동에는 발끈하거나 상처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심코한 말 한마디가 무례하다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당했을 때는 불쾌하지만 자신이 남에게 했을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말과 행동이 자꾸 쌓이면 결국 모두가 떠나가고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불행하고 외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첫마디 툭 던지는 상대의 말투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6가지 말만 줄여도 인복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담긴 말. 불쌍해라. 안 됐어. 어쩜 불쌍해라.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보거나 들으면 금방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조카가 일지만 고등학교에 떨어졌어 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는 어머 불쌍해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불쌍해 라는 말 속에는 일지만 고등학교에 못 가는 인생은 비참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 없이 한 말일지라도 불쌍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제멋대로 안타깝지만 지금의 너는 매우 가련하고 불행하다는 각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지만 고교에 못 가는 사실에 대해 듣는 사람은 가련하거나 불쌍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말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감하거나 다가서려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쌍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상대방을 불행하다고 단정짓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남을 가련하게 여기는 난 정말 상냥한 사람이야 라며 자아도취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불쌍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4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일을 찾고 있을 때였죠. 저보다 어린 여성이 요시아라 씨, 생각처럼 일이 안 찾아지는 데다 결혼 이야기도 없다니 왠지 불쌍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본 저는 운도, 연줄도, 돈도 없는 가련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배려도 없이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에 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기소침했지만 그녀 덕분에 깨달은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풀이 죽어있는 상대방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괴로울 때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려는 마음에서 불쌍해, 안쓰러워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하다. 결혼을 못한 사람은 가련하다는 식의 표면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는 물론이고 진심으로 희로애락을 나눌 수도 없었으니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로운 일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툭 내뱉는 불쌍해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건 어찌 보면 말하는 이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말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렇듯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이럴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면 감정은 더 잘 전달됩니다.
동료나 친구의 자녀가 감기에 걸렸다거나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침이 심하다니 안쓰럽네요. 시험 전에는 낫기를 기도할게요. 손가락을 다쳐서 학교 수영장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니 안심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제3자이기도 한데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리 큰 거부감은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병이나 상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불쌍하다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진정시키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거든요. 매일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사적인 질문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있잖아. 그러고 보니 막내딸 시험은 어떻게 됐어? 신랑 정밀검사 결과는 어때? 요즘 걱정된다고 받게 했잖아. 선배, 지난주 부장님한테 많이 혼났다는데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위독하다고 했던 할아버님은 어떠셔? 저번에 남자친구가 바람난 것 같다고 했잖아. 어떻게 됐어? 합가 문제로 시끄럽다더니 며느리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남편이 구조조정 당할지도 모른다더니 괜찮아? 큰아들이 30이지? 구직 중이라더니 일자리는 구했대? 이처럼 주변에는 상대방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사적인 일을 주위에 사람이 있건 말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출간한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에서는 사적인 일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에 대한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묻는 것은 진지하게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사람에게는 효과적이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대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거듭 말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면 우선 그에 적합한 장소 선정과 정중한 질문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앞서 든 예처럼 가족들만 알고 싶은 이야기를 시시콜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뢰 정도가 아니라 몰상식한 겁니다. 상대방을 걱정해서 하는 질문이거나 원래 친한 관계에서 묻는 것은 괜찮다고 해도 남들에게 이야기의 내용이 들릴 법한 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친구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예로 든 무례한 질문에 일지망에 합격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다음 주에 퇴원이야. 라는 기분 좋은 대답이 가능하다면 괜찮을지 모르죠.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당신은 사적인 이야기를 물을 때 상대방이 안심하고 답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고르나요? 물론 방음 설비가 있는 엄중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잡한 전철, 버스 안, 회사에서 화장실 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길 한복판 등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누가 들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와 타이밍을 선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를 할 때 최소한의 예의며 마음 씀씀이죠. 예를 들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당신이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당장 취업 면접을 가려는 듯한 정장 차림의 상대방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해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중요한 면접에서 힘을 낼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카페에서 취재에 응하거나 업무상 만난 분과 이야기하고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는 착석한 자리 양옆에 테이블에 누가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점검합니다.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자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도 이야기는 들리게 되니까요. 누가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는 일체 입에 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목소리를 줄이거나 상대방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속삭이듯이 말하며 고유 명사나 구체적인 숫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처에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서로 말소리가 들릴 수 있으므로 그중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떴을 때는 목소리를 낮추는 등 매번 제 말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주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정 인물이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 이외의 사람과 특정 인물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량과 상대방이 입이 무거운 사람인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불필요한 말은 일체 하지 않아야겠죠.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이야기 내용이나 목소리 톤을 조절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안심하게 되는 반면 어느 회사 어느 사장이 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마조마합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창피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대개 상대방은 아, 그렇지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후로는 조심합니다. 애매한 기분으로 참으며 듣기보다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편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겁니다. 존댓말을 바르게 사용하자, 기분 좋게 이야기하자 등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에 관한 경계심이나 배려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장소에 관계없이 사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를 묻는 사람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우리 가족의 가정사를 방송하는 듯한 질문을 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다른 직원이 있는데 점장이 미혼인 오빠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묻는 통에 정말 짜증이 났어. 라며 화와 억울함을 토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누군가와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적절한 장소를 고르나요? 상대로부터 이 사람이라면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인정을 받는다면 기쁠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과 더불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길러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주는 건 존중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거나 조언을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란 듯이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나 조언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몰아세우며 나는 바른 말을 해주고 있다는 식의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민폐형 인간도 있죠. 제가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2년째 되던 때의 일입니다. 기내에서 손님이 주신 재킷을 착륙 후에 다른 손님에게 전달할 뻔했는데 다행히 직전에 알아차려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 안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한 선배가 비행 후에 10명 정도의 승무원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체류지의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과거의 작은 실수 등을 들먹이면서 저를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작은 실수나 착각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후배를 열심히 지도하려다 보니 그랬던 것이라고 미숙했던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에서의 일은 후배도 있고 모두가 듣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엄한 어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석연치 않은 불편함만을 남겼고 그저 의기소침해진 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동료와 다른 선배가 격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미슐랭 별을 받은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간 날의 일도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작업을 하던 선배 셰프가 후배 셰프에게 장난해? 몇 번을 말해줘야 하냐? 저희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굵고 낮은 음성은 위압감을 증폭시켰죠. 친한 친구와 특별한 점심을 기대했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직원 간의 문제를 드러내며
이런 것까지 모두 우리 레스토랑의 모습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민폐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어 그런 철학을 고수하고 싶은 것이라면 가게 홈페이지에 손님 앞에서 직원들이 다툴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써놓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다툼쯤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거나 가게의 철학을 존중한다는 손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로서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일로 주의를 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전달 방식임을 염두에 두세요. 정말로 필요한 주의나 염려는 어떻게 전달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질까를 상상해보면 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남들 앞에서 걱정하는 것도 무신경한 일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인데 남녀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 상사가 지난주에 불임 치료 때문에 회사를 쉬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어? 하고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질문을 받은 본인 그리고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또 10,000원의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 빚은 해결했어? 하고 묻는 상사가 있다면 제3자로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남들 앞에서 걱정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살짝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적인 일을 묻는 사람은 언뜻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신경하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걱정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진지함이 전해지지 않고 반대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만약 남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다음번에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기회를 봐서 말씀하시죠. 하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무신경한 사람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상 이야기를 끊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중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물을지도 모릅니다.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불쾌함을 온몸으로 전달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다들 하잖아요. 라는 말은 매우 무례한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며 새로운 결의에 차서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이에게 무심결에 요즘 중국어는 다들 하더라고요. 라고 답하지는 않나요? 큰 결심을 하고 러닝을 시작했어요. 라는 손님에게 요즘은 길거리에 보면 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웃으며 반응하는 점원도 있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했다, 친척이 결혼했다 등은 평소에 자주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은 제각각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드라마나 갈등, 희열이 있었기에 결단한 거예요. 그런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말 자체에만 가볍게 다 하잖아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와, 너무 멋져요. 라며 과하게 반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한다는 말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지극히 일반적이다.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고도 느낄 수 있는 메시지이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 칭찬, 자신의 노력과 신념에 대한 이해, 조금의 놀람 등을 약간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딱히 악의가 있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다 한다는 말에는 상대방의 믿음이나 의욕을 꺾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피할 수 있겠죠. 반응할 때의 말을 잘 고르면 당신은 늘 누구누구 씨와 이야기하면 정말 즐거워, 의욕이 샘솟아 라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말을 거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단어 선택과 마찬가지로 말을 거는 타이밍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어나 바른말 사용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말을 거는 타이밍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내용과 달리 이야기하는 타이밍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말 거는 타이밍이 뭐 되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타이밍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이야기 내용이 좋아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 이야기에 끼어든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기도 해요.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은 기억에 남기 쉽고 나중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심리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는 어떤 요소가 첫인상에 영향을 줄까요? 바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의 바른 말. 두 번째, 차분하고 진정된 목소리. 세 번째, 상대방을 관찰하고 말을 거는 타이밍. 아마도 당신은 많든 적든 말과 목소리에 대한 의식은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앞으로는 타이밍을 더 의식하면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비즈니스 이벤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3명의 일본인 여성들이 진행하는 패널 토론 영상을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여성들은 모두 5, 60대였고 미용 연구가와 경영자라는 직함으로 활약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죠. 동시에 힘있고 박력 있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경영인 여성이 전통 공예를 이용한 자사상품을 현대 감각에 맞춰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성공 사례를 말했습니다. 그중 A씨가 당신의 생각은 당시에 무척 혁신적이었겠네요. 하고 추임새를 넣었는데 A씨가 이야기를 다 마치지 않은 타이밍에 B씨가 얼른 끼어들어 그러니까 다른 업계분들은 싫어할 만한 일이었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혁신적이었겠네요. 라고 말을 마친 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A씨와 B씨는 경영인 여성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만은 매번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자르며 코멘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코멘트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B씨를 보고 있으니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고한 면은 개성이나 장점으로서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완고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자신이 말하는 편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생각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두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 타이밍에 끼어들어 시청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말을 차단당한 A씨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품위 있게 긍정적인 대응을 보여주어 보는 이로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에 끼어드는 타이밍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점원의 사례인데요.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찾는 캐주얼한 레스토랑에서는 점원의 서비스가 좋은 데다 아이들의 식사를 가져다 줄 때는 많이 기다렸죠? 맛있게 먹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해주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식사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서비스해주는 사람과는 반대인 점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가족들끼리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만난 현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은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머, 일본인? 하고 물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분이세요? 가 아니라 일본인? 이라는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후 주문한 아이들의 파스타를 가져다 준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자마자 다짜고짜 너 파스타 좋아하니? 어떤 캐릭터 좋아하니? 하고 아이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언니도 일본에서 살았어 라며 현지에 이르기까지의 경력을 세세히 1분도 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 식기 전에 먹을까?
하고 아이들을 독려하며 수저를 들었는데 자기 이야기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리 가까이서 이야기할 때 침이 튈까 걱정인데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했어요. 겨우 몇 분이었는데도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말을 걸기에 적합한 타이밍은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정리하며 계산을 기다릴 때 등이 가장 좋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안심감과 친근함이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식사를 하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는 확실히 지켜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거는 타이밍에서 드러나는 고집이나 상식 밖의 모습은 첫인상뿐만 아니라 그 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타이밍을 살펴보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센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늘 신경 쓰는 일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있나요?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라고 하면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 생각한다는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주식은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거나 신용을 얻고 싶다는 생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화에 포함되는 하나하나의 의미와 배려가 쌓여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라는 리턴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리턴의 관계성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파트너 레벨, 둘만 만날 수 있는 레벨, 지인 레벨, 나아가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이 없고 관계가 끊기는 노 리턴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만두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한두 번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더라도 타이밍이나 접근 방법을 바꾸거나 빈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큰 리턴을 바라지 마세요. 상대방도 웃으며 인사했잖아. 1분 동안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어. 등의 작은 리턴이 쌓이면 친해지고 싶은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인사나 순간적인 배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투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리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즐거운 한때나 기분 좋은 대화, 더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자극 등을 얻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필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를 늘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가치 있는 배당임을 아셨나요? 다만 실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얻어지는 물질적인 리턴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리턴은 사람의 감정이 주체이므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시켜 나가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 중에도 언제 어떤 리턴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근처 마트의 계산 점원 중에 매일같이 웃음을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일 처리도 빠르고 따뜻하게 말을 걸던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마트는 이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점원은 참 느낌이 좋아 라며 화제가 될 정도였죠. 한 가족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월급을 2배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자녀의 베이비시터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정상 베이비시터 일에는 응하지 못했다고는 합니다만 자신을 좋게 평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평소 사소한 배려가 쌓여서 돌아온 커다란 리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진지하게 투자하는 것은 눈앞의 사람을 업무상 접하는 상대로 묶어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늘 예의 바르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든 생각하지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소 지을 때의 표정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환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좋은 표정 짓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기분 좋게 행동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지금 당장 커뮤니케이션에 진지하게 투자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